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01페이지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 자료 입력에 앞서서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과세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은 매월 급여 자료를 입력해서 급여 대장과 각 사원별 급여 명세를 작성하고 매월 원천 징수할 간이세액표를 계산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앞서서 원천징수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든 원천징수 인사급여와 관련되는 메뉴들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원천징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제도가 지급할 때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는 귀속 지급 내용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귀속 기준과 지급 기준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근로소득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수당, 급여와 관련해서 수당에 대한 부분들, 항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수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비과세 여부가 있을 겁니다.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그걸 다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록된 비과세 과세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은 매월 모든 사원에게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수당 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만 입력하면 과세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 쪽으로 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귀속 연월, 지급 연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월별 급여 항목과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상여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간이세액, 국민연금 등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 정보를 입력하는 게 급여 자료 입력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사원 등록하고 본 메뉴의 툴바에 있는 그 수당 등록, 공제 등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수당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 살펴봤던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사원 등록, 직원의 급여 근로소득 처리할 직원의 정보와 그 다음에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추가사항에서 소득세 비과세 여부,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을 미리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원별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데, 사원별로 받는 급여의 비과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수당 공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당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등록을 하면 계속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로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당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19페이지의 수당 공제는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오게 되면 상단 부분에 F4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당 공제 메뉴를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보여지는 화면이 가로로 좀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 생긴 메뉴가 툴바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맨 왼쪽에 상병 계급장처럼 생긴 가로 세 줄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툴바에 있는 보여지는 메뉴와 툴바에 있는 메뉴 속에 숨겨져 있는 메뉴를 한꺼번에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메뉴 중에 숨겨져 있는 메뉴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때에는 요 가로 세 줄로 되어 있는 상병 계급장 관련되는 툴바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과 관련해서 F4번 클릭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F4 수당 공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수당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면서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상단 부분에 수당 등록, 하단 부분에 공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당 등록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정할 때 월정액 급여 계산과 관련해서 부정기적인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월정액으로 이렇게 수당 등록 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되겠죠. 회사 직원에게 급여 500만 원이다 라고 책정이 되면 500만 원 중에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뭐 이런 부분들을 차감하고 또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 차감해야 되겠죠. 차감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공제 항목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제 등록과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항목 이외에 추가로 거의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등록할 내용이 있다면 회사 사정에 맞게 그냥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0페이지에 수당공제 등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에는 기본적으로 과세 구분과 수당명, 근로소득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수당 등록 쪽에 보시면 과세 구분이 있고요. 수당명이 있고 근로소득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자, 과세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냐 비과세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이 과세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만 만약에 비과세라고 하면 비과세 유형을 또 선택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당명은 두 번째 있는 수당명은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에 기록되는 수당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근로소득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급여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는 상여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과세,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 항목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한도 금액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메뉴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 월정액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내용이 있었죠. 한번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월정액 급여는 교재 1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월정액 급여는 매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관련되는 부분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냐를 결정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이미 등록된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식대 비과세라고 제가 비과세라는 명칭을 썼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식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는 비과세 식대가 아닌 식대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대를 또 지급하면 그 식대는 과세 부분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비과세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서 부를 선택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로 선택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식대가 과세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부로 선택하신 다음에 과세 부분에서 식대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대해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와 비과세가 동시에 있을 때에는 사용하는 부분은 열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부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내용 수당 등록 수정 전과 수정 후가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비과세로 처리하실 때에는 수당명에서 FE 코드 도움을 통해서
비과세 코드 도움 보조 화면을 통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대 10만 원까지 비과세 또는 자녀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비과세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비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비과세로 선택을 하면서 보육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육수당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비과세인데 유형에서 보면 비과세 한도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요. 수당명에서 F2번 코드를 누릅니다. F2번을 누르면 비과세 코드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녀 보육수당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육수당 찾아보시면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육아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자,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까지 육아수당 확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당명 육아수당이 되면서 유형은 육아수당 월 10만 원 정기해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상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부분, 특히 비과세는 근로소득 유형에서 수당명에서 F2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내용들이 비과세 한도가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가운전 보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찾아서 제대로 반영을 시켜 주셔야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항목 같은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 자, 육아수당은 제가 인위적으로 등록한 거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이 되는데 비과세되는 직원도 있고 과세되는 직원도 있다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동일한 수당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와 비과세가 혼선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하단 부분 공제 등록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비과세 항목 입력 여부 표시라고 해서 체크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제가 1월달 급여를 한번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급여 항목 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과세 부분은 까만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인 경우에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과세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색과 까만색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인쇄를 하게 되면 칼라로 인쇄하시면 뭐 명확하게 나옵니다만은 이게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 인쇄하실 때에는 잘 판단이 잘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대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되면 그냥 우리는 뒤에다가 수당명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라고 표시를 미리 해주시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비과세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만 연 240만 원으로 비과세된다. 총급여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 등록에서 이미 등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당과 공제 등록은 현재 귀속연도 전체 월에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 한번 등록하면 계속 똑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실비변상적 수당은 정기적이더라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수당명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비과세 등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과세 항목 입력 여부 표시 여부에 이렇게 체크 표시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월달 급여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확연하게 과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사원 등록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생산직 여부, 국외 근로 여부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 급여대장상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당 등록에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원 등록에 있는 7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관련되는 정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급여 자료에 입력되는 부분에 비과세나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자, 수당 등록이 끝났다라고 하면 귀속 연월, 직업 연월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귀속 연월, 직업 연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원천징수가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는 귀속과 지급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인사급여와 관련되는 것은 귀속 기준, 지급 기준을 항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 연월, 지급 연월이 있습니다. 1월달 급여를 1월 25일 날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5일 날 이렇게 급여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급 연월 옆에 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급여라는 명칭은 급여 대장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상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급여 항목에 상여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급상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급여 및 상여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상여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급여와 상여금이 동시에 등록이 되게 되면 급상여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월 10날에 상여금, 추석 상여금을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월 10날 급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제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불러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료가 불려져 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내용을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급여 항목 중에 상여금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요 명칭이 상여로 바뀌죠. 요거는 상여 대장이 됩니다. 상여금만 들어가게 되면 상여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급여 대장이냐 상여 대장이냐 급여 상여 대장이냐 하는 부분은 급여와 상여금이 동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별도로 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7 중도 퇴직자 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1월 25일 날 우리 급여 자료가 입력이 되게 되면 공제 항목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 자, 급여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상여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자,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 보수 월액이나 건강보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금액이 반영되도록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원 등록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4대 보험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직원별로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고 상단 부분에 있는 기능 중에 중도 퇴사자 정산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 5월 달에 송아지 직원이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5월 달 2020년 5월 25일 날로 퇴사일을 입력을 합니다. 퇴사일을 입력을 하신 후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25일 날 급여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송아지 직원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F7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툴바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정보가 나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도 퇴사자에 대한 내용들을 연말정산에서 급여 자료 입력란에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반영을 하게 되면 중도정산 소득세, 중도정산 지방소득세가 반영이 돼서 환급 금액이 나오면서 중도정산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바에 있는 F6번 지급일자가 있습니다. F6번 지급일자는 우리 귀속연월일과 지급연월일이죠. 요거는 한번 입력이 되고 나면 변경이 그냥 수동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급연월일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F6번 지급일자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총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급일자, 급여 총액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급여 일자를 수정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급일자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수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지급일자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복사라고 하는 기능은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른 월로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속월을 잘못 입력된 급여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존 입력 사항을 다른 귀속월로 이동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연월에 한번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된 이후에 관련되는 급여 명세서를 5월달 급여 명세서를 직원한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 교재 집필한 이후에 업데이트 되면서 내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원 등록에 보시면 추가 사항에 백두산 안기부에서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다 등록을 하신 후에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있는 정보를 갖고 관련 직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SF8 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4명 급여 명세서를 모바일로 전송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원 등록의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전송이 안 된다. 다 등록이 돼 있으면 모바일로 이메일 관련되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한테 급여 명세서를 출력해서 일일이 나눠주는 것보다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좀 편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F5 사원 간편 등록이나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원 등록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원 등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관리에서 사원 등록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우리 급여 자료 쪽에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 SF7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삼각표 눌러보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이공단 보험료 불러오기라고 해서 이 공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또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을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자, 더 이상 변경하실 필요가 없겠죠.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F8 마감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5월달 급여 자료를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작업을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드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에는 F8 마감 취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마감을 취소하신 후에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급여 자료 관련되는 부분은 월별로 마감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